여러분, 저 흉물스러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 야스쿠니 신사. 그 화려한 본전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둡고 습한 구석에 지난 100년간 갇혀있던 이것의 정체를 아십니까? 믿기 힘든 장면입니다. 멀쩡한 비석의 머리 위에는 1톤이 넘는 육중한 바위 덩어리가 짓누르고 있고 발밑은 콘크리트로 꽁꽁 발라져 단 1mm도 움직일 수 없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무릎 꿇리고 머리를 지시기는 끔찍한 고문, 압스를 가하는 형상입니다. 일본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두려웠던 걸까요? 현장을 취재하던 한 외국인 기자는 이 기괴한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문화재 보존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일본은 지금 돌덩이 하나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 한복판에 그들이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치욕의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비석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300년 전 일본이 자랑하는 전쟁의 신 가토 기요마사를 처참하게 짓밟고 2만 명의 왜군을 단 3천 명의 의병으로 쓸어버렸던 조선의 위대한 승전 기록입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패배가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 이 비석을 훔쳐와 신사 구석에 처박아두고 조선의 국운을 누르겠다며 머리 위에 돌을 얹는 졸렬하고도 주술적인 만행을 100년 동안이나 저질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바위로 짓누르고 콘크리트로 가뒀어도 조선의 혼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돌려달라! 는 남한의 외침과 북한의 호응, 휴전선마저 넘어서게 만든 100년 만의 기적. 일본 정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고 한반도는 뜨거운 눈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재 반환기가 아닙니다. 100년의 기다림 그리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 끓는 대서사시입니다. 긴 여정이 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의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이 여정에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인 감동야화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십시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 건 우연히 펼쳐든 낡은 일본의 고서점 책 한 권에서였습니다. 먼지 쌓인 기록 속에 조선의 돌이라는 기묘한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죠.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돌에는 전 세계가 알아야 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해 8월, 도쿄의 여름은 유난히 잔인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도시의 빌딩 숲에 갇혀 썩어가는 듯한 끈적하고 불쾌한 열기가 도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이 춤을 추는 형상처럼 일렁거렸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수증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와 가슴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숨막히게 했던 것은 이 지독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불편한 진실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를 펄럭이며 구단시타역의 좁고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무거운 카메라 장비가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 통증조차 잊은 채 지상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도쿄의 고서점거라 불리는 진보초의 한 허름한 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기록 하나가 제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 야스쿠니에 조선의 승전비가 유폐되어 있다. 처음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범들이 합사된 신사에 조선의 승전비라니. 그것은 마치 나치의 본부에 유대인의 승리 기념비가 있다는 말처럼 모순적이고 기괴한 이야기였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거대한 회색빛 구조물이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청동 돌이. 그것은 마치 산자들의 세상과 죽은 자들의 세상, 아니 진실의 세계와 거짓의 세계를 나누는 거대한 관문처럼 흉물스럽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에 질려 잠시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제 귓가에는 끊임없이 울어대며 고막을 찢을 듯한 매미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100년 전 식민지 조선에서 끌려와 이곳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비명처럼 들려와 저는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도리이를 지나 신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잘 다듬어진 자갈길을 밟을 때마다 자그락, 자그락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소리를 마음을 정화하는 소리라고 한다지만 제 귀에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처럼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제 곁으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일본의 정치인들과 전사한 조상을 기리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참배객들이 무심한 표정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엄숙하고 경건한 표정 뒤에는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섬뜩한 광기가 숨겨져 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추모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침략전쟁을 성전이라 미화하고 전범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대한 세뇌의 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저조차 이렇게 가슴이 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만약 한국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을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신사는 생각보다 훨씬 광대하고 복잡했습니다. 안내 팸플릿에는 본전과 박물관의 위치만 화려하게 표시되어 있을 뿐 제가 찾는 비석의 위치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유물을 지도에 표시해 둘리 만무했습니다. 저는 안내소를 지나 본전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잘 가꿔진 앞마당의 정원수들과 달리 뒤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숲은 더욱 울창하고 어두워졌습니다. 화려한 본전 건물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겨둔 거야? 수풀을 헤치고 들어갈수록 습기는 더욱 짙어졌고 모기들이 윙윙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제가 그곳에 접근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요? 신사의 가장 북쪽, 인적이 완전히 끊긴 구석진 공터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곳은 신사의 성스러움이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허름한 목조 건물이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창고나 비둘기 사육장으로 쓰이는 듯 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마리의 비둘기들이 떼를 지어 지붕 위를 뒤덮고 있었고 바닥은 온통 새들의 하얀 배설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깃털이 날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더러운 구석자리. 바로 그곳에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것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오는 깊은 탄식과 분노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것은 분명 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고궁이나 박물관에서 보았던 그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예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참하게 망가진, 아니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능욕당한 채 전시된 전리품이었습니다. 높이 2미터가 조금 안 되는 그 비석은 오랜 세월 타국에서 흘린 눈물 때문인지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석의 색깔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비석이 당하고 있는 끔찍한 처우였습니다. 보통 동양의 비석, 특히 조선의 비석은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 귀부 위에 몸체,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모습을 정교하게 조각한 지붕돌, 즉 이수를 얹어 그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비석의 주인에 대한 예우이자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 있는 이 비석의 머리 위에는 용 대신 어디 공사장이나 산기슭에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것을 주워온 듯한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자연석이 얹혀 있었습니다. 정과 망치로 다듬은 흔적조차 없는 그저 거칠고 못생긴 바위덩어리였습니다. 대충 눈짐작으로도 1톤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 육중한 돌이 비석의 정수리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균형조차 맞지 않아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것 같은 그 위태로운 돌덩이. 비석의 얇은 몸체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을 강제로 무릎 꿇려놓고 머리 위에 무거운 맷돌을 올려놓아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끔찍한 고문, 압스를 가하는 형상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이건 보수공사가 아니다. 이건 명백한 형벌이다. 누군가가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비석이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그 길을 꺾어버리겠다는 저주를 담아 짓눌러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저 무거운 돌을 이고 서 있었을 비석의 고통이 전해져와 저는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충격은 머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더욱 기가 막힌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석의 뿌리는 대지의 흙 속에 편안히 묻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회색빛 시멘트 콘크리트가 비석의 하단부를 꽁꽁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수의 발목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바닥과 한 몸으로 만들어버린 듯한 그 투박하고 무식한 마감 처리. 일본인들은 이 비석이 살아서 바다를 건너 도망칠까 두려웠던 것일까요? 머리는 바위로 짓눌리고 발은 콘크리트 감옥에 갇힌 비석. 이것은 문화재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감금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비석은 적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가장 모욕적인 형태로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석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이 묻은 바닥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비석의 차가운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거친 돌의 질감 너머로 400년 전 함경도의 차가운 눈보라와 이름 모를 의병들의 뜨거운 피,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비석의 표면은 오랜 세월의 풍파로 인해 여기저기 깎이고 상처 입었지만 그 안에 깊게 새겨진 글자들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유명, 조선, 국함, 경, 도. 한자 한자 더듬더듬 읽어내려갈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비석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일본은 이토록 잔인하게 이 돌을 학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도대체 이 비석에 어떤 위대한 힘이 서려 있기에 일본은 돌덩이 하나를 상대로 이토록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건가? 등 뒤에서 들려온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호통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신사청소부 복장을 한 백발의 노인이 빗자루를 든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 무언가 들키지 말아야 할 치부를 들켰다는 당혹감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툰 일본어였지만 제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비석, 모양이 너무 이상합니다. 당신들도 눈이 있다면 보일 겁니다. 왜 멀쩡한 비석머리에 저렇게 무거운 돌을 얹어 놓은 겁니까? 그리고 바닥은 왜 콘크리트로 발라버린 겁니까? 이게 소위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이 다른 나라의 유물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제 거센 항의에 노인은 잠시 주춤하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며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석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망식? 이복의 외국인 양반. 이건 보존이 아니야. 이건 봉인이다. 봉인이라고요? 돌덩이를요? 그래. 자네 눈에는 저게 그저 깎아놓은 돌로 보이나? 저건 돌이 아니야. 저건 살아있는 조선의 귀신이다. 노인은 목소리를 낮춰 마치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금기시된 전설을 이야기하듯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이었지. 러일 전쟁 때 우리 제국군 이사단이 함경도에 주둔하다가 저걸 발견했어. 처음에는 전리품이라며 기세등등하게 가져왔지. 조선의 길을 꺾었다면서 말이야. 그런데 저 비석이 이 야스쿠니에 들어온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노인은 침을 꼴깍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신사 안에서 정체불명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어. 내 다리를 내놔라. 고향으로 보내다오 하는 조선말 소리가 들린다고. 경비원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기도 했지. 그뿐만이 아니야. 이 비석 근처를 지나던 신관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 생겼어. 마치 저 비석이 자신을 가둔 일본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았지. 노인은 비석의 머리 위에 얹힌 흉물스러운 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윗분들이 유명한 풍수쟁이와 무당들을 불러 점을 쳐봤어. 그랬더니 다들 똑같은 말을 하더군. 이 비석의 서린 기운이 너무나 강하고 맹렬해서 야스쿠니의 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이야. 저 비석에 담긴 조선 의병들의 살기가 300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 돌을 올린 겁니까? 그래. 저 독한 조선의 길을 물리적으로 꺾어놔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원래 있던 용머리를 떼어내버리고
일부러 가장 무겁고 거친 잡석을 구해다가 정수리를 눌러버린 거지. 숨도 못 쉬게, 꼼짝도 못하게. 그리고 혹시라도 그 혼이 빠져나가 도망갈까봐 발을 콘크리트로 묶어버린 거야. 그렇게 100년이야. 저 비석은 100년 동안 저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야.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등줄기에는 소름이 돋고 주먹 쥔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겉으로는 근대화를 외치고 문명국임을 자처했지만 그 실체는 돌덩이 하나가 무서워 벌벌 떨며 유치하고 졸렬한 주술에 매달리는 미개한 집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저 흉물스러운 돌과 콘크리트는 조선 의병들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훈장이었습니다. 죽어서 돌이 되었어도 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 서슬 펄언 기계. 패배한 쪽은 비석이 아니라 그 비석을 감당하지 못해 짓누르고 가둬야만 안심할 수 있었던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어 그 처참하지만 그 어떤 예술품보다 위대한 비석의 모습을 뷰파인더에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찰칵 찰칵. 야스쿠니의 정막을 깨는 셔터 소리가 마치 잠들어 있던 의병들을 깨우는 신호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뷰파인더 속의 비석은 마치 저에게 간절하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보시오. 나는 꺾이지 않았소. 나는 여전히 여기 살아서 놈들을 노려보고 있소. 부디 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흘린 피의 역사를 세상에 전해주시오. 야스쿠니 신사를 빠져나오는 길, 제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 관찰자였지만 나갈 때의 저는 역사의 증인이자 진실의 전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톤의 무게를 100년이나 견뎌낸 저 비석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도대체 300년 전 조선의 북쪽 끝 함경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 최고의 정예부대이자 전쟁의 신이라 불리던 가토 기요마사 군단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전투. 이제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1592년 임진년.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여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고 선조 임금마저 도망치던 절망의 시간. 조선의 국군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던 그때 함경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낫과 죽창을 들고 일어났던 백성들의 그 뜨거운 함성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일본군에게는 지옥과도 같았고 우리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던 그 위대한 승리, 북관대첩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도쿄의 밤은 깊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쿄타워의 불빛이 마치 400년 전 한반도를 집어삼켰던 전란의 불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차가운 돌 속에 갇혀있던 그 비석. 그 비석이 증언하는 1592년의 함경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낮에 구해온 낡은 사료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활자들 사이에서 피 비린내가 진동하며 저를 끔찍했던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1592년 4월 임진년. 그것은 전쟁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잔혹한 도살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으며 나타난 700여 척의 외선들. 그 배에서 쏟아져 나온 16만 대군은 인간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아귀떼와 같았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난생 처음 마주한 조총이라는 무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콩 볶는 듯한 굉음과 함께 보이지 않는 탄환이 날아와 나무 방패를 뚫고 병사들의 가슴을 터뜨렸습니다. 활과 창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날아오는 죽음 앞에 조선 관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개전 20일 만에 한양 도성이 함락되고 국왕 선조마저 백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팔도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라님도 우리를 버렸다. 통곡 소리가 산천을 뒤덮었지만 진정한 공포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왜군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파괴적이며 가장 호전적인 부대. 제2군을 이끄는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함경도를 향해 북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에게 가토 기요마사는 전쟁의 신이자 불패의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기록에 묘사된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괴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6척이 넘는 거구에 호랑이 가죽을 두르고 머리에는 에봇이라 불리는 1m가 넘는 긴 투구를 써서 자신의 키를 더욱 거대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가 십자창을 휘두르며 전장에 나타나면 그 그림자만 봐도 아이들이 기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진경로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가토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씨를 말려라. 닭과 개조차 남기지 마라. 그가 지나간 마을은 불타 없어졌고 길가에는 코와 귀가 잘린 시신들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함경도는 조선에서도 가장 거칠고 용맹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수십 년간 전국시대를 거치며 살인 기술을 연마해온 가토의 정예 사무라이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은 너무나 예리했고 그들의 전술은 너무나 교활했습니다. 함경도의 관군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흩어졌고 수령들은 관복을 벗어던지고 산속으로 숨어들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적들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었던 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두 아들 임해군과 순화군을 함경도로 보내 근왕병을 모으게 했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왕자들은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리고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결국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회령의 아전이었던 국경인과 국세필이라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차피 조선은 망했다. 왜군에게 붙어야 산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모셔야 할 왕자들을 포승줄로 묶어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장군님, 여기 조선의 왕자들을 바치오니 부디 저희에게 벼슬을 내려주십시오. 제 나라의 왕자를 적장에게 팔아넘기고 목숨을 구걸하는 치욕의 순간. 가토 기요마사는 껄껄 웃으며 무릎 꿇린 조선 왕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국경인에게 함경도 판관이라는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함경도 백성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자가 잡혔고 관리는 배신했습니다. 이제 함경도 땅에 조선은 없었습니다. 그곳은 가토 기요마사의 사냥터이자 외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토는 본격적으로 함경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쌀을 약탈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관리들을 시켜 인구수를 조사하고 곡식의 종류와 수확량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조세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백성들을 영원히 자신의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백성들은 낮에는 왜군의 성을 쌓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술 취한 외병들의 겁탈과 폭력에 떨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차디찬 북풍만이 황량한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던 그 암흑의 시간. 희망이라고는 단 한 조각도 보이지 않던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울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불길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눈빛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의 주인공은 무관도 아니었고 힘센 장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쓰던 손에 굳은 살 하나 없는 28살의 젊은 문관, 정문부였습니다. 그는 함경도 북평사로 부임해 있었지만 전쟁이 터지고 상관들이 모두 도망친 상황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붓을 든 손으로 적의 조총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 신하로서의 죄책감에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산속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문부는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을 들었습니다. 몰래 내려가 보니 왜군들이 늙은 노모를 창으로 찌르고 젊은 여인을 끌고 가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문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끈이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나는 공자의 말씀을 배우고 맹자의 도리를 익혔다. 하지만 백성이 도륙당하고 강토가 유린당하는데 골방에 처박혀 글이나 읽는 것이 어찌 선비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붓이 아니라 칼이다. 그날 밤 정문부는 결단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해온 자신의 붓을 두 동강 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선비로서의 삶도 끝이 났습니다. 대신 그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훈련된 군사도 변변한 무기도 넉넉한 식량도 없다는 것을요.
상대는 동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는 가토 기요마사의 2만 정예 대군이었고 자신은 전쟁 경험이라곤 전무한 일개 서생일 뿐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운 죽음을 자초하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문부에게는 가토가 가지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분과 한이었습니다. 정문부는 밤을 틈타 숨어 지내던 선비들과 백성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동굴 속에, 숲 속에, 바위 틈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임금님마저 우리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임금님의 땅이기에 앞서 우리가 나고 자란 우리의 땅입니다. 저기 저 불타는 마을에 우리 부모님의 무덤이 있고 내 자식들이 뛰어놀아야 할 마당이 있습니다. 놈들에게 뺏긴 쌀은 다시 농사 지으면 되지만 놈들에게 짓밟힌 우리의 자존심은 무엇으로 되찾겠습니까? 이대로 숨어서 짐승처럼 살다가 개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인간답게 싸우다 명예롭게 죽겠습니까? 정문부의 피 맺힌 절규는 얼어붙어 있던 함경도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맞습니다. 내 아내를 죽인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나도 싸우겠소. 죽더라도 놈들 한 놈이라도 더 데려가겠소. 산속으로 도망쳤던 농부들이 낫과 호미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산짐승을 잡던 사냥꾼들이 활을 메고 모여들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숨겨두었던 쇠붙이를 녹여 창을 만들었고 아낙네들은 행주치마에 돌을 날랐습니다.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주인을 따라 몽둥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모인 의병의 수는 고작 100여 명 남짓. 번쩍이는 갑옷과 조총으로 무장한 2만 명의 왜군에 비하면 한 줌의 먼지 같은 숫자였습니다. 훈련받은 적도 없고 갑옷도 없이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성난 유랑민 무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가토 기요마사의 사무라이들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 반드시 내 가족의 원수를 갚겠다는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의병장으로 추대된 정문부는 그 오합지졸의 군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면 승부로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힘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놈들은 이 땅을 모른다. 우리는 이 땅의 골짜기 하나, 바람의 방향 하나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다. 정문부는 함경도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첫 번째 반격, 경성, 거울성 탈환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곳은 배신자 국경인이 점거하고 있는 본거지이자 왜군의 보급로가 지나가는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정문부와 의병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경성 성벽 아래로 접근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옷을 적셨지만 그들의 몸은 긴장과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술에 취한 왜군들과 반란군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선놈들은 겁쟁이라 다 도망갔어. 마시자. 오늘은 조선 왕자놈들이 바친 술이다.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짓밟아버린 줄 알았던 조선의 백성들이 손에 피멍이 들도록 낫과 죽창을 움켜쥐고 자신들의 목을 노리며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문 앞에 선 정문부는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움켜쥐며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심판입니다. 오늘 밤 이 땅의 주인은 다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정문부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마침내 허공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쳐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그의 외침과 함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와! 함경도의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한 함성. 그것은 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북관대첩비의 전설, 그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서의 페이지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책장 너머로 전해지는 그날의 긴박함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차가운 비석 속에 갇혀있던 것이 바로 이 뜨거운 함성이었군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최정예 사무라이 군단과 농기구를 든 농민들의 싸움.
누가 봐도 불가능한 미친 짓이라 불렸던 이 싸움에서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전쟁의 신이라 불리던 가토 기요마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일본군을 학살 수준으로 몰아붙여 가토가 비석을 훔쳐 달아나게 만들었는지. 그 통쾌하고도 처절했던 전투의 현장, 가토 기요마사의 오만함이 경악과 공포로 바뀌는 그 짜릿한 반전의 순간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집니다. 와! 함경도의 차갑고 건조한 밤 공기를 찢어발기는 그 함성은 단순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간 억눌리고 짓밟혀왔던 한이 폭발하는 소리이자 죽음의 공포조차 넘어서버린 자들만이 낼 수 있는 영혼의 포효였습니다. 경성, 거울성 성벽 위에서 승리에 도취해 술판을 벌이던 왜군들과 반역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수십 개의 횃불이 동시에 타오르더니 성벽 아래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물밀듯이 기어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정규군의 날 선 검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흙을 일구던 낫과 도끼, 쇠스랑, 그리고 몽둥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무기가 휘둘러질 때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적들이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조선군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갔다지 않았느냐? 반란의 주동자이자 제나라 왕자를 팔아넘긴 매국노 국경이는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술잔을 떨어뜨린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막아라! 당장 저놈들을 막아! 그가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성문은 내통한 백성들에 의해 활짝 열렸고 분노한 의병들은 성난 파도처럼 성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경성 성내는 배신자들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국경인과 국세필, 민족을 팔아 자신의 영달을 꾀했던 자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백성들의 손에 붙잡혀 처단되었습니다. 의병들은 단 하룻밤 만에 그 어떤 정규군도 해내지 못했던 경성 탈환이라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성벽을 비췄을 때 백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우리 땅을 되찾았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요원의 불길처럼 함경도 전체로 번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패전 소식은 곧바로 남쪽 길주에 주둔하고 있던 가토 기요마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농민들이? 낫과 죽창을 든 농사꾼들이 내 부하들을 죽이고 성을 뺏었다고? 가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상식선에서 조선의 백성은 그저 밟으면 터지는 벌레 같은 존재였고 조선의 군대는 총소리만 들어도 도망치는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건방진 것들. 감히 대일본 제국의 황군에게 이빨을 드러내 내 정예 사무라이들을 보내 씨를 말려버리겠다. 본보기를 보여줘라. 놈들의 가죽을 벗겨 성문에 걸어두리라. 가토는 즉시 자신의 부하 중에서도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정예병 3,000명을 선발하여 급파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일본의 전국시대를 거치며 살인기술을 연마해 온 말 그대로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고 최신식 조총과 날카로운 일본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토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상대해야 할 적은 단순한 농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경도의 험준한 산세와 지형지물을 제 집 안방처럼 훤히 꿰뚫고 있는 산악의 주인들이었고 그들을 이끄는 의병장 정문부는 붓을 꺾고 칼을 든 천재적인 지략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문부는 적의 정예대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의병들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놈들은 평지에서의 싸움에 능하다. 놈들의 조총은 멀리서 쏘면 위협적이고 놈들의 칼은 가까이서 붙으면 막강하다. 하지만 이곳은 함경도다. 좁은 협곡과 험한 산길은 놈들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놈들을 길주의 장평으로 유인한다. 의병들은 정문부의 지시에 따라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왜군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위풍당당하게 진군해 올 때 의병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산새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숲속. 왜군 지휘관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하하, 겁쟁이 조선놈들이 소문을 듣고 다 도망갔구나.
역시 오합지졸들이야. 방심한 왜군들이 좁고 긴 골짜기 깊숙이 들어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쏴라. 정문부의 우렁찬 외침이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피우웅.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양쪽 절벽 위, 바위 뒤, 나무 위, 심지어 땅굴 속에서까지 수천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으악! 매복이다. 매복. 어디냐? 저기 어디 있는 거냐? 왜군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조총을 쏘려 했지만 적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산길에 갇힌 3,000명의 병사들은 서로 엉켜 넘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의병 기마대가 적의 허리를 끊고 들어갔습니다. 말 위에서 휘두르는 의병들의 창검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함경도 사람들은 본래 말 타기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험한 산길을 자유자재로 누비며 당황한 왜군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도망쳐. 이건 싸움이 아니다. 사냥이다. 천하무적이라던 가토의 정예병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평 전투에서 왜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갑옷까지 벗어 던지고 맨발로 산을 기어 도망쳐야 했습니다. 두 번의 참패. 이것은 가토 기요마사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공포였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귀신이다. 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산 귀신들이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으로 가토는 결국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려 22,000명. 함경도에 있는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의병들을 쓸어버리고 함경도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조차 조선 의병들의 편이었습니다. 가토의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함경도에 매서운 동장군이 찾아온 것입니다. 일본 규슈 지방의 따뜻한 기후에 익숙했던 왜군들에게 영하 20도, 30도를 오르내리는 함경도의 살인적인 추위는 조선군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손발이 동상에 걸려 새까맣게 썩어 들어갔고 감각이 없어진 손가락으로는 방아쇠를 당길 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약마저 꽁꽁 얼어붙어 조총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추위에 단련된 함경도 의병들은 눈보라 속에서도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속옷을 껴입고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펼쳤습니다. 정문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쌍포 전투와 백탑 전투에서 전설적인 포위 섬멸 작전을 펼쳤습니다. 함경도의 드넓은 설원 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곳에 의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붉은 옷을 입거나 붉은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선명하게 드러난 붉은 군단. 왜군들에게 그들은 마치 피에 굶주린 저승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문부의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놈들은 미신을 잘 믿는다. 붉은색으로 놈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라. 귀신이다. 붉은 귀신들이 나타났다. 대장이 쏜 총알도 튕겨낸다더라. 도망쳐. 왜군들은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대군이 고작 수천 명의 의병들 앞에서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문부가 지휘하는 의병들은 적을 완전히 포위한 채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오카상, 어머니.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가토의 군대가 전쟁의 신이라 불리던 그자의 부하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조선 의병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통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의병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아내를 욕보이고 내 강토를 유린한 자들에게 베풀 자비 따위는 없었습니다. 설원은 왜군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결국 가토 기요마사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패잔병들을 이끌고 함경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아니라 야반도주였습니다.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다 버리고 심지어 그동안 약탈했던 금은 보화까지 길바닥에 내팽개친 채 오직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남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그 위풍당당했던 호랑이 가죽은 흙탕물에 젖어 걸레짝이 되었고 긴 투구는 벗겨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도망치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는 북쪽 함경도를 쳐다보지도 마라.
그곳은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는 싸움귀들이 산다. 그는 함경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이후 정유재란 때 다시 조선을 침략했을 때도 절대로 함경도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경도에서 왜군이 완전히 물러난 그날, 살아남은 의병들과 백성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먼저 간 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조차 버리고 도망친 나라를, 정규군도 막지 못한 적을 자신들의 맨손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100여 년이 흐른 1709년, 함경도 백성들은 이 위대한 승리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돌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자존심을 새겨 넣을 가장 단단하고 깨끗한 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1500자에 달하는 승리의 기록을 새겨 넣었습니다. 유명 조선국 함경도 임진의병 대첩비. 조선국 함경도에서 임진년에 의병들이 일어나 큰 승리를 거두었노라. 비문에는 정문부 장군의 영웅적인 활약상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의병들의 공로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이 비석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했던 군대를, 가장 평범했던 조선의 백성들이 무너뜨렸다는 불멸의 증거이자 후손들에게 전하는 용기의 유산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비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저 악귀 같은 외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냈다. 우리는 승리자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다시 굴러갔습니다. 비석이 세워진 지 약 200년이 흐른 1905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군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이번에는 칼과 창 대신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한 가토기요 마사의 후예들이 함경도 길주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군 제2사단장 미요시 중장은 숲속에 우뚝 솟은 이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역관을 시켜 비문을 해석하게 한 미요시 중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대일본 제국의 황군이 가토기요 마사님이 고작 조선의 농사꾼들에게 패배했다니. 이런 치욕스러운 기록이 세상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비석이 존재하는 한 일본군은 영원히 패배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었으며 조선인들에게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뽑아라. 당장 저 비석을 뽑아버려라. 그들은 비석을 강탈했습니다. 뿌리째 뽑아 거적대기로 꽁꽁 싸맨 뒤 배에 실어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전리품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패배를 감추기 위한 역사의 은폐이자 조선의 민족 정기를 끊어버리려는 비열한 납치였습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비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을 일부에서 목격했습니다.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 일본은 이 비석을 자신들의 신사 가장 구석지고 더러운 곳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비석이 뿜어내는 승리의 기운이 두려워 머리 위에 1톤의 바위를 얹고 발밑을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는 끔찍하고도 유치한 주술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현재 도쿄의 호텔방.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이 마치 비석의 눈물처럼 슬퍼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당신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군요. 당신은 가토기요 마사를 무릎 꿇린 조선의 자존심이었고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증거였군요. 비석은 100년 동안 그 무거운 바위를 이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비굴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둔 일본인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겠지요. 너희가 내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새겨진 역사는 지울 수 없다. 나는 승리자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승리자가 패배자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역설을 넘어선 죄악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것은 돌덩이 하나를 옮기는 일이 아니다. 잃어버린 100년의 시간을 되찾는 일이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이 비석의 존재가 한 제1교포학자에 의해 기적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비석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놓아버리면 자신들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총을 겨누고 대치하던 남한과 북한. 그들이 휴전선 너머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북권 대첩비를 되찾아옵시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어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한 그 뜨겁고도 치열했던 외교 전쟁의 막전막후. 그리고 마침내 비석이 해방되어 100년 만에 현해탄을 건너 고향 땅을 밟게 되는 감동의 대서사시가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군에 의해 강탈당해 야스쿠니 신사의 가장 더럽고 구석진 방에 처박힌 북권 대첩비. 그 후로 흐른 시간은 무려 70년이었습니다. 강산이 7번이나 변하는 동안 이 비석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철저히 지워져 갔습니다. 일본은 조직적으로 침묵했고 해방된 조국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의 경랑 속에서 잃어버린 돌덩이 하나를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석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머리 위에 1톤의 바위를 이고 발밑은 차가운 콘크리트에 갇힌 채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비둘기 배설물이 쌓이고 이끼가 끼어 글자가 흐릿해져 가는 동안 비석 안에 깃든 의병들의 혼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요? 1978년 이 긴 침묵을 깨는 한 사람의 집념이 기적의 불씨를 지핍니다. 제1교포 사학자 최서면 박사. 그는 평생을 바쳐 한일 관계에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온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일본 국회 도서관의 퀴퀴한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서고에서 독립운동가 조소왕 선생이 남긴 짧은 기고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마이크로필름을 돌려보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1909년 내가 야스쿠니 신사를 거닐다 우연히 우리 조선의 비석을 보았다. 통탄스럽도다. 우리의 승전비가 적의 감옥에 갇혀 있구나. 먼지 쌓인 기록 속에 숨겨진 보물지도와도 같은 단 한 줄의 문장. 최서면 박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있다. 아직 거기에 있어. 놈들이 부수지 않았다면 분명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는 그 길로 야스쿠니 신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신사는 거대했고 비석을 숨겨둔 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은밀한 구역이거나 지도에도 없는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며칠을 신사 주변을 맴돌며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화려한 본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누추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둘기떼가 모여있는 냄새나는 창고 옆 무성한 잡초 속에 방치된 기괴한 모습의 돌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까이 다가간 그는 그 처참한 모습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는 흉물스러운 바위로 짓눌리고 발은 콘크리트에 묶인 채 일본 제국주의의 전리품으로 전락하여 조롱받고 있는 장군의 비석. 100년 전 대륙을 호령하던 호랑이 같은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손발이 묶인 채 고문당하는 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그 차가운 돌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기필코 고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100년의 전쟁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쟁터는 칼과 창이 난무하는 함경도의 설원이 아니라 논리와 명분, 그리고 교활한 수가 부딪히는 외교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최 박사의 발견으로 비석의 존재가 한국에 알려지자 한국 정부와 불교계,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훔쳐간 문화재를 당장 반환하라. 남의 나라 승전비를 가져다 놓고 저주를 퍼붓는 게 문명국이 할 짓이냐? 한국의 요구는 거세고 정당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약탈 문화재는 원소유국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특히 야스쿠니 신사 측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고도 비열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비석은 약탈한 것이 아니다. 당시 조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야스쿠니의 신들에게 바쳐진 신성한 물건이라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군대 앞에서 어느 백성이 비석을 가져가라고 동의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내세운 우리가 반박하기 가장 힘들었던 절대 방패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분단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곤란하다는 듯 하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국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팩트를 따져봅시다. 이 비석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함경도, 즉 지금의 북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남한인 대한민국이 무슨 자격으로 반환을 요구합니까? 소유권은 북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 대표단이 말문이 막히자 그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가 만약 남한에 돌려주면 나중에 북한이 왜 우리 물건을 맘대로 남조선에 넘겼냐고 항의할 텐데 그 골치 아픈 외교적 마찰을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합니까? 그러니 남북이 통일되거나 남북이 합의해서 오면 그때 돌려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계산이 깔린 악마적인 거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남과 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으르렁거리는 적대관계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남북합의? 너희들이? 6.25. 전쟁을 치른 너희들이 돌덩이 하나 때문에 손을 잡겠다고? 절대 불가능해. 일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단된 한반도는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딱 좋은 핑계였습니다. 남북 합의라는 조건은 사실상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20여 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흘렀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며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야스쿠니의 감옥에 갇힌 비석은 여전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콧대는 높아만 갔고 비석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했습니다. 이 비석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외세의 침략 앞에서는 신분도, 이념도, 죽음조차 불사하고 뭉쳤던 의병의 혼이었습니다. 그 끈질긴 혼이 갈라진 민족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한의 승려들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이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방에서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주제는 단 하나, 북관 대첩비 반환이었습니다. 초산 스님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북측 대표단의 손을 잡고 호소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저 돌덩이 하나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외놈들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어놓으려고 쇠말뚝을 받고 돌로 짓눌러 놓은 자존심입니다. 남과 북이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조상이 적국의 심장부에서 당하는 저 모욕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북측 대표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 역시 가토기요 마사에게 유린당했던 함경도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북측 대표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내래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아서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장군님 비석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네까. 좋습니다. 합칩시다. 일본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일인데 남북이 따로 있겠습니다. 마침내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핵 문제와 군사 문제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테이블 위로 남측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외의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번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관 대첩비를 되찾아오는 일에 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공조합시다. 일본이 남북 합의를 핑계로 대고 있으니 우리가 그 핑계를 없애버립시다. 회담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북측 단장 권오웅 내각 책임 참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일만큼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칩시다. 민족의 넋을 되찾는 일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속보 남북 북관 대첩비 반환 추진 합의. 이 짧은 뉴스 속보는 일본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북이 합의해 오라며 비아냥거렸던 그들의 절대 방패가 남북의 악수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합의를 했다고? 저 둘이? 이제 핑계는 사라졌습니다.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남한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을 압박했고 북한 역시 평양 방송을 통해 연일 일본을 성토했습니다. 강도 일본은 약탈 문화재를 즉각 반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에 너희의 야만적인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겠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일본의 등을 돌렸습니다. 남북이 합의했는데 왜 안 돌려주느냐는 압박이 거세지자 벼랑 끝에 몰린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은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이 합의했다면 반환하겠습니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꽁꽁 잠가두었던 야스쿠니의 빗장이 남북의 공조라는 열쇠에 의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12일 마침내 비석의 반환과 인도를 위한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현장 영상을 찾아보며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스쿠니 신사의 구석진 그곳으로 대형 기중기가 들어왔습니다. 비석의 머리 위에 100년 동안 얹혀있던 가토 기요마사의 공포가 빚어낸 그 흉물스러운 1톤짜리 자연석. 우웅! 기중기의 엔진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팽팽해졌습니다. 끼기깃! 녹슨 쇠 긁히는 소리와 함께 마치 비석의 살점을 뜯어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쿵! 하는 소리 없이 돌이 허공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비석의 정수리가 100년 만에 하늘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100년 동안 참았던 숨을 후우하고 내뱉는 듯한 비석의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어서 석공들이 망치와 정을 들고 달라붙었습니다. 비석의 발목을 올가매고 있던 콘크리트 감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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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쾌한 망치 소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공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905년의 치욕, 1592년의 원한, 그리고 분단의 서러움이 하나씩 깨져나가는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이 튀어나갈 때마다 지켜보던 제1교포들과 한국 측 관계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문화재청 관계자는 먼지 뒤집어 쓴 비석을 맨손으로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장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본인 신관들조차 그 숙연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자가 승리한 자에게 보내는, 그리고 역사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비석은 해체되어 조심스럽게 트럭에 실렸습니다. 100년 전에는 전리품으로 끌려왔지만 나갈 때는 당당한 개선장군처럼 신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도쿄 시내를 가로지르며 항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상상해보았습니다. 비석 안에 깃든 정문부 장군과 의병들의 영혼이 창밖의 일본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토야, 보았느냐? 너는 돌덩이로 나를 눌러 영원히 가두려 했지만 나는 결국 내 후손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당당히 걸어나간다. 진실은 결코 가둘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석은 이제 기나긴 그리고 특별한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쿄에서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 일단은 남한의 서울로, 그리고 다시 휴전선을 넘어 원래의 고향인 북한의 함경도 길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의 비석이 남과 북을 모두 거쳐가는 이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여정. 이것은 단순한 문화재 운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어진 허리를 잇고 막힌 혈관을 뚫는 민족 치유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비석이 온 국민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마침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돌아가는 그 가슴 벅찬 순간. 남과 북의 병사들이 서로 경례를 하며 비석을 인계하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 그리고 300년 전의 승전비가 오늘날 분단된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하고도 통렬한 메시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마지막 감동의 피날레. 대망의 제5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인천항의 하늘은 100년 만의 귀환을 축하하듯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고 높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일본군에게 강제로 납치되어 야스쿠니 신사의 차가운 이국 땅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며 유폐되었던 북관 대첩비. 그 비석이 무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조국의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항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역사학자, 불교계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의병장, 정문부의 후손들과 이름 모를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웅! 거대한 크레인의 엔진 소리가 항구의 정적을 깼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화물선 갑판 위로 하얀 천에 쌓인 거대한 물체가 서서히 허공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의 셔터 소리조차 멈춘 듯한 그 짧은 찰나, 크레인이 천천히 비석을 한국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육중한 비석이 바닥에 닿는 그 묵직한 진동이 마치 100년 동안 멈춰있던 우리 역사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덮여있던 천이 벗겨지고 비석의 모습이 드러나자 곳곳에서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장군님, 돌아오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게 모시러 와서 죄송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은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고 젊은이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덩이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행방불명되었던 늙은 아버지가 혹은 강제로 끌려갔던 자식이 100년 만에 살아서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정신만은 온전하게 살아서 돌아온 것과 같은 뼈에 사무치는 혈육의 상봉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비석의 모습은 참혹하면서도 동시에 눈부시게 당당했습니다. 100년 동안 머리를 짓누르던 그 흉물스러운 1톤짜리 일본의 바위는 사라졌습니다. 발목을 올가매고 있던 차가운 콘크리트 족쇄도 부서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적의 심장부에서 겪어야 했던 고초의 흔적은 비석 곳곳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깨지고 긁힌 자국들, 일본군이 비문을 훼손하려 정으로 쪼아낸 흔적들, 그리고 100년 묵은 검은 이끼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보며 슬퍼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야말로 이 비석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에 맞서 단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광의 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석은 곧바로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져 특별 전시되었습니다. 전시장에는 연일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고 비석 앞에 서서 쉰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얘야, 잘 보거라. 이게 바로 외놈 장군 가토 기요마사를 벌벌 떨게 했던 우리 민족의 기상이란다. 일본 놈들이 이게 무서워서 돌로 누르고 콘크리트로 가뒀지만 결국엔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가운 유리병 너머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교과서에서나 보던 승리의 역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이 뜨거운 환영은 비석의 긴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석의 진짜 고향, 비석이 원래 뿌리 박고 서서 함경도 땅을 굽어보던 그곳은 서울이 아니었으니까요. 비석이 세워져 있던 곳은 함경도 길주, 지금의 북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남한 내부에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힘들게 일본이랑 싸워서 찾아왔는데 굳이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까? 북한이 관리를 잘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국립박물관에 모시고 잘 관리하면 안 됩니까?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순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비석을 되찾기 위해 총부리를 거두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싸웠던 그 뜨거운 공조의 정신을 훼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주는 것이 장군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해가 바뀌어 2006년 3월 1일 3.1절 100년 전 온 민족이 하나 되어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뜻깊은 날에 비석은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북한의 개성. 비석을 실은 무진동 트럭이 서울을 출발해 자유로를 달렸습니다. 한강을 따라 뻗은 그 길을 달리며 저는 차창 밖을 스쳐 지나가는 철조망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가로막고 있는 저 녹슨 철조망. 비석은 지금 그 분단의 상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임진각을 지나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는 통일대교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군사분계선 MDL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선.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부모와 형제를 갈라놓은 채 50년 넘게 침묵하고 있는 그 금단의 땅. 총을 든 남과 북의 군인들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그 살벌한 긴장의 한복판에 300년 전의 돌덩이가 도착한 것입니다. 남측 관계자들이 비석을 인도하기 위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맞은편에서는 북측 관계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정막이 흐르던 그 순간 남측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북측 대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우리 민족의 영웅을 모셔왔습니다. 일본 땅에서 너무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부디 고향 땅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잘 모셔주십시오. 그러자 북측 대표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측 동포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장군님을 고향 길주까지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비석을 실은 트럭이 군사분 개선을 천천히 넘어가기 시작하자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대치하던 남과 북의 무장군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받들어 총을 하며 경례를 올린 것입니다. 철컥. 그 절도 있는 소리가 임진강의 바람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념도 체제도 서로를 향한 적개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켰던 위대한 선조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한 민족의 뜨거운 피만이 그곳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유유히, 그리고 당당하게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100년 전의 비석은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비석의 뒷모습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보아라 후손들아. 나는 너희가 그어놓은 이 선을 넘는다. 가토기요 마사의 군대도 나를 막지 못했고 일본 제국주의의 콘크리트 감옥도 나를 가두지 못했다. 하물며 이 얇은 철조망 따위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너희도 언젠가는 나처럼 자유롭게 이 선을 넘나들며 하나가 될 것이다. 휴전선을 넘은 비석은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북으로, 더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경도 길주군, 100년 전. 일본군에게 뽑히기 전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우뚝 섰습니다.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역사가 비로소 완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석이 다시 함경도의 흙냄새를 맡으며 대지에 뿌리를 내리던 날 길주 평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고 전해집니다. 구천을 떠돌던 정문부 장군과 수천 명 의병들의 영혼이 100년의 방황을 끝내고 비로소 편안한 안식을 찾은 것이겠지요. 야스쿠니 신사의 냄새나는 구석방이 아니라 자신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고향의 바람을 맞으며 말입니다. 저는 긴 취재를 마치고 서울의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니 1592년 함경도 설원을 달리며 붉은 깃발을 휘날리던 의병들의 함성 소리, 2005년 야스쿠니 신사에서 비석의 머릿돌을 들어올릴 때 났던 그 처절한 쇠사슬 소리, 그리고 2006년 휴전선 앞에서 남과 북이 말없이 손을 맞잡던 그 뜨거운 침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는 단순히 돌덩이 하나를 일본에서 가져와 북한으로 옮긴 수송작전이 아닙니다. 북관대첩비. 이 비석은 온몸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 비석에 새겨진 패배의 역사가 두려워 1톤의 바위로 짓누르고 콘크리트로 가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진실은 억압할수록 더 강해지고 민족의 혼은 짓누를수록 용수철처럼 더 높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토기요 마사는 총칼로 조선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의 후손들은 비석을 훔쳐 역사를 지우려 했지만 그 또한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탄압은 100년 뒤 갈라져 있던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냉혹한 이해관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분단의 숙제, 그리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역사 왜곡 앞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맨손으로 낫과 죽창만 들고 당대 최강의 군대를 무너뜨린 위대한 의병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적국의 심장부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머리 위 바위의 무게를 견뎌내고 끝내 살아서 돌아온 저 비석의 끈질긴 주인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하나로 뭉치기만 한다면 세상 그 어떤 바위도, 그 어떤 콘크리트 장벽도, 심지어 그 어떤 강대국의 압박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한 구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검은 돌이 결국엔 승리하여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듯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민족의 미래도 시련을 딛고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북권대첩비가 전하는 100년의 기적. 그것은 박물관에 갇힌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혈관 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는 절대 꺾이지 않는 승리의 DNA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북권대첩비의 기나긴 여정 어떠셨습니까? 차가운 이국 땅에서 100년 그리고 머리 위에 1톤의 바위를 이고 견뎌낸 그 인고의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아릿해옵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방해도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비석이 증명하듯 우리는 위기에 강하고 뭉치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딘가에 묻혀있는 진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을 밤새워 찾아내어 전해드리는 곳. 여기는 감동영화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신 그 벅찬 감정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 줄과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 놀라운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역사 앞에 당당하고 가슴 벅찬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감동야화였습니다.